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브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에휴, 돈 걱정 없이 돈 한번 제대로 써봤으면 좋겠네. 많은 분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함께할 이상하게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비밀의 저자 혼다 고이치는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이 몇 배로 벌어지는, 즉 돈을 끌어당기는 진정한 부자인 사람들은 이것을 꼭 알고 늘 실천한다고 해요. 그가 말하는 돈을 끌어당기는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참, 오늘은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엔 약간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걸 잠시 참으면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나오니 참고하고 재미있게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늘 가던 편의점에서 항상 사던 상품을 집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무심코 가격표를 봤는데 가격이 조금 오른 게 아니겠어요. 이 조금이 제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상품은 그대로인데 돈은 더 많이 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매대를 둘러봐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물건을 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계산을 기다리며 참나, 왜 또 가격이 오른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알바생이 뭐라고 한 건가?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나? 아니면 편의점 스피커에서 나오는 라디오 소린가? 하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모두 아니었습니다. 문득 지갑을 보니 그 안에 돈이 제게 말을 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이번에는 말소리가 확실히 들렸습니다. 이봐, 너 같은 거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이때가 말하는 돈 할배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돈 할배,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나중에 돈 할배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돈인 것 같으면서도 돈 그 자체는 아닌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먼 옛날, 그러니까 돈이 생겨났을 때부터 존재하던 돈의 집합 의식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돈 할배는 모든 돈을 대표하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왜 하필 저에게 말을 걸었냐고요? 제가 돈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인간의 전형으로 보여서 그냥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다나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사실 저는 줄곧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 벼락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돈할배는 이런 저의 생각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죠. 저의 감정과 의식, 행동만 보더라도 부티가 나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내가 그렇게 없어 보이나? 라며 시무룩해졌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건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감정, 의식, 행동이든 뭐든 다 돈할배에게 배우면 되잖아. 이러한 제 생각을 눈치챘는지 돈할배도 알려줄 셈이라고 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와 좀 더 가까워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알려주지. 그렇게 돈할배의 특별한 과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너 정말 우리랑 친해지고 싶어? 친해지고 싶냐고요? 부자가 되고 싶냐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부자가 아니어서 오히려 걱정인걸요?
그렇단 말이지. 그럼 뭐든지 다 할 각오는 되었겠지?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다. 정말 우리랑 친해지고 싶다면 먼저 우리를 잘 알아야 해. 그러니까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돈이 뭐냐고요?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돈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요술지팡이야. 요술지팡이요? 그게 무슨... 아주 간단해. 돈이 있으면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렇긴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하지만 행복의 80%는 돈으로 살 수 있어. 그리고 불행의 90%는 돈으로 막을 수 있지. 실제로 예전에 그걸 깨달은 인간이 있었는데 그 후로 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결국 돈도 많아지고 아주 풍족하게 살게 되었지. 그럼 행복과 불행 모두 돈의 영향이 큰 걸까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 거부 반응을 보이더구나. 근데 이건 너처럼 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하지만 생각해보렴. 너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지? 뭘 할 때 즐거움을 느껴? 저는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고 여행, 독서, 영화 감상 같은 것도 좋아해요. 아, 이제야 눈치챈 모양이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여행하는 것, 책과 영화를 보는 것 모두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지. 게다가 돈이 있으면 소중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도 있어. 또 나중에 네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애가 하고 싶은 걸 지원해 주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겠지.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혹시 모를 불행을 피할 수 있지. 그거야 뭐 그렇죠. 듣고 보니 그렇네 라는 표정이잖아. 우선은 그런 당연한 사실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우리와 친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출발점이야. 옛날 이야기에서는 요술지팡이를 휘두르면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현실에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돈이야말로 요술지팡이지. 돈이 곧 요술지팡이? 듣다 보니 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돈할배, 돈이 뭔지 더 가르쳐주세요. 자, 이제 우리와 친해지는 비결을 하나 알려줄게. 우리와 친해지는 비결, 그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해. 바로 익숙해지는 거야. 돈에 익숙해지라고요? 어차피 매일 돈을 보고 만지고 있어서 이미 익숙한데요? 과연 그럴까? 그럼 너 지금 당장 현금 1,000만 원을 지갑에 넣은 채 무덤덤하게 거기를 돌아다닐 수 있어? 네?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또 지갑을 흘리기라도 하면 아마 돈 때문에 신경 쓰느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거봐. 그 말이 곧 돈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 방법이 돈이랑 친해지는 비결이에요? 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다룰 때 긴장하거나 눈에 불을 켜며 달려들거든. 솔직히 그런 사람한테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도 않아. 게다가 오히려 쫓아오면 도망가고 싶어지거든. 반대로 1,000만 원 정도는 덤덤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해. 우린 그런 사람이 훨씬 안심되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고 싶어지지. 1,000만 원을 들고 다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니. 에이, 저한테는 무리예요. 1,000만 원은 예로 들어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잃어버린다면 3개월 정도 속이 쓰릴 금액이야. 근데 너 지갑에 얼마씩 넣고 다니니? 요새는 카드를 많이 쓰니까 5만 원 정도 넣고 다녀요. 그 정도 금액이더라도 잃어버린다면 3개월은 속이 쓰리겠지? 액땜한 셈 치고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럼 월급감 안 먹는 돈을 잃어버린다면 그땐? 월급이요? 그 정도면 3개월 동안 우울할 거예요. 좋아. 그럼 그 금액으로 하자. 지갑에 그 정도의 돈을 넣고 다녀봐. 네? 뭐라고요? 그건 너무 무서워요. 혹시 하루만 해도 되나요? 무슨 소리. 내가 처음에 말해준 걸 잊지 마. 우리랑 친해지려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한다고 했던 거. 그 정도의 돈을 갖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까지 해봐. 그게 돈에 익숙해진다는 거군요. 여기서 한 가지 말해두겠는데 만약에 그 돈을 잃어버려도 내 책임은 없는 거다. 하지만 안심해.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테니까. 네? 그럼 무책임한. 게다가 그렇게나 큰 돈을 잃어버렸는데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글쎄, 괜찮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시죠? 다시 벌면 그뿐이잖아. 지금의 너로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속는 셈 치고 월급 정도의 돈을 갖고 다녀봐. 그러다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만약에 이 돈을 잃어버려도 다시 벌면 되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질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건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상상만으로도 점점 돈이 없어지는 기분만 드는걸요? 그럴 리가. 오히려 그 반대라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핵심은 우리는 항상 흐르고 있다는 거야. 혹시 너 불경기랑 호경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 갑자기 경제 이야기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 갈 길이 멀구먼. 여기서는 사람의 감정부터 생각해야 해. 경기라는 건 다분히 사람의 감정에 좌우되는 거니까. 쉽게 설명해 주지. 한 기업의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 세미나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진행되었거든. 몇 사람이 빙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에게 곰인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이 내려왔어. 이곳에서는 이 곰인형이 화폐입니다. 옆 사람이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면 고맙다고 말하면서 인형을 건네주세요. 그러자 다들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고마워요 라는 말과 함께 인형을 건넸어. 그러는 사이에 다들 점점 즐거워졌는지 인형을 돌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지. 그리고 잠시 후 사실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인형 등에 달린 지퍼를 열어보세요 라는 멘트가 이어졌어. 참가자들이 지퍼 안을 열어봤더니 1억 원의 정도의 돈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 모두가 깜짝 놀라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이제 지퍼를 닫고 조금 전과 같은 동작을 계속해주세요 라는 말이 내려왔어. 여기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단다. 저라면 벌벌 떨면서 인형을 건넸을 것 같아요. 1억 원이라뇨. 게다가 분위기도 이상해졌을 것 같은데요? 네가 말한 대로였어. 그저 평범한 곰인형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1억 원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말이야. 금세 인형을 돌리는 속도가 뚝 떨어졌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속도가 다시 빨라졌어. 왜 그랬을까?
인형을 돌리는 사이에 1억 원에 무감각해져서? 바로 그거야. 그 사이 그 돈에 익숙해져 자연스레 감흥도 없어진 거지. 달리 말해 오기를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활발히 유통돼, 즉 호황이 찾아오는 거지. 잠깐만요. 그럼 호황은 돈에 익숙한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맞아. 오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흘러들어온 돈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해. 우리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지. 이러면 경기가 불황에 빠지기 시작해. 하지만 돈에 익숙한 사람은 우리를 술술 흘려보내. 그리고 돈을 흘려보낼수록 더 많은 돈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지. 곰인형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 건넬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말이야. 이런 게 바로 호황이야. 돌아오는 횟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결국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단 거군요. 그렇지. 그런데 실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시 순조롭게 인형을 돌리기 시작하자 매출이 급상승해 여러분의 보너스가 2배로 올랐습니다. 라는 멘트가 흘러나왔어. 그러자 인형을 돌리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지. 왜 그랬을까? 인형을 많이 돌려 매출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너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 그런데 이번에는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다음 보너스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공지가 올라왔단다. 그랬더니 1억 원이 들어있는 인형이 갖고 싶어졌을 것 같아요. 그랬겠지? 실제로도 인형을 돌리는 속도가 뚝 떨어지고 말았어. 돈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우리의 흐름은 순식간에 나빠져.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게 바로 불황이야.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보너스를 못 받을지도 모르는 데다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돈을 아껴 쓸 것 같아요. 그러니 불황이 돈을 안 쓰는 사람들 탓맛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 내 이야기를 마저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걸? 인형을 돌리는 속도가 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공지가 나왔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건의해 주세요. 그리고 발표자가 건의사항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그거 아주 좋은데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인형을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인형의 흐름이 또다시 빨라졌단다. 왜 그랬을까? 네가 그곳에 있다고 상상해보고 한번 말해보렴. 발표만 해도 서로 칭찬해준다고 하셨죠? 존중받는 느낌이 들면서 자신감이 차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을 믿고 위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 모두가 그런 기분을 느꼈다면 인형은 어떻게 되었을까? 서로 믿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자꾸자꾸 인형을 돌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경험한 건 한마디로 이런 거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기쁨의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돈을 흐르게 하는 에너지라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 그러니까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자, 잘 들어봐. 우리는 늘 흐르고 있어. 그 흐름을 빠르게 할지 느리게 할지는 너희 인간들 마음에 달려있지. 그리고 우리의 흐름을 빠르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우리와 더 친해질 수 있단다. 흐름을 빠르게 하는 마음이요? 그래.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복습이니까. 우리에게 익숙해질 것.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할 것. 그리고 우리는 흐르고 있으니까 잃어버려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고 믿을 것. 이런 마음이 우리를 활발히 흐르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에너지가 돼. 내가 큰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말했던 것도 이런 이유야. 이제 내 말 알아듣겠니? 돈은 항상 흐르고 있으니 나가더라도 들어오기 마련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제야 내가 한 말들을 이해했군. 그리고 그 마음을 유지하려면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해. 아마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 기억해둬.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도 언젠가는 부자가 되고 싶지? 속물처럼 보이겠지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안 되나요? 아니, 좋은 거야. 다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돈이 많다면 너는 뭘 하고 싶니? 당연히, 그러고 보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하긴, 흔히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 맞는 말이야.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부자가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만약 지금보다 돈이 좀 더 있다면 무엇에 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뿐이야.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돈을 쓸 생각부터 하는 건 좀 한심하지 않나요? 그럼 너는 돈이 들어오고 나서 생각하겠다, 이거냐? 네, 그러면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만 좀 아깝단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쓸 데가 정해져 있는 곳에 모이는 습성이 있거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혹시 학생 때 돈에 쪼들려 본 적 없어? 당연히 있었죠. 용돈은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 갖고 싶은 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했어?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때 친구가 노트북이 갖고 싶다며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사장님이 일을 잘한다면서 보너스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도 부족한 돈은 할머니에게 받아서 예상보다 빨리 노트북을 샀어요. 그게 참 부러웠는데. 거봐. 네? 뭐가요? 돈을 벌고 나서 어디에 쓸지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갖고 싶다, 이걸 하고 싶다 라고 명확히 바라는 사람은 의외의 곳에서 돈을 끌어올 수가 있어. 한번 상상해봐. 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치자. 아는 사람이 됐든 돈 좀 줘 하는 거랑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러니 돈 좀 줄 수 있겠니?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돈을 주고 싶겠어? 그거야 당연히 목적이 확실한 사람 쪽이죠.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야. 잠깐만요. 그럼 돈 쓸 곳을 먼저 정해두는 편이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좋아하거든. 돈이 생기면 이걸 살 거야, 이걸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쓰기 위해 돈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흐름을 막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
역시 돈은 항상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래, 우리는 항상 흐르고 있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항상 흐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돈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 쓴다는 전제하에 돈을 원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모이는 것은 자연의 섭리나 마찬가지야. 자연의 섭리라니. 그럼 지금보다 돈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게 뭔지 제대로 생각해 봐야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은 벌고 나서 쓰는 게 아니야. 벌기 전에 쓸 것을 미리 생각해 둬야 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솔직한 사람에게 돈이 모여드는 거야. 돈알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돈을 끌어당기는 마인드가 생기면 당연히 돈을 모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저축은 좋은 거겠죠? 물론 좋은 거지. 저축은 만일의 상황을 위한 거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되고 불안도 훨씬 줄어들게 돼. 게다가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친구를 불러들이는 습성이 있잖아. 그래서 많이 몰려있는 곳에 모이기가 더 쉬워. 그럼 앞으로는 더 열심히 저축해야겠어요. 잠깐. 주의할 게 하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저축해야 돼. 아껴서 저축해야지. 야근 수당을 받으려면 더 일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저축을 위해 애쓰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 그야말로 지금의 너처럼 말이야. 왜 애쓰면 안 돼요? 저축을 위해 절약해야 한다는 건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돼. 결국에는 저축하느라 이것저것 포기할 테니까.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들어오는 돈은 한정적이니까 저축한다고 궁상맞게 사는 경우가 그래. 예를 들어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거나 전기요금을 아낀다면서 불을 안 켜고 생활하는 거 말이야. 돈이 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쪼들릴 테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기 마련이야. 결국 무리하면서까지 라이프 스타일을 고칠 필요는 없다? 그게 모두에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야. 게다가 돈을 아끼면서 저축하는 사람일수록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저축하려고 아등바등할 필요 없어. 아끼느라 애를 써도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니. 왜죠? 돈은 또 다른 돈을 불러들인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애를 쓰는 건 스트레스가 되기 쉽거든. 그리고 스트레스와 함께 쌓인 돈은 스트레스를 품게 돼. 투덜거리며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고 공포심과 불안을 부채질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번 돈을 저축하면 거기에도 그 감정이 남게 돼. 저축을 댐에 비유한다면 그렇게 번 돈들은 오염된 댐이 되는 거지. 스트레스의 반동으로 돈을 막 쓰고 싶어지는 위험성도 있어. 게다가 우리는 서로를 불러들이는 습성이 있다고 했잖아. 부정적인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곳에는 우리도 가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하긴 저도 표정이 어두운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돈도 마찬가지군요. 그래, 이제 알았어? 네. 그럼 결국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면 많은 돈이 쌓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저축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모이게 돼. 가장 이상적인 건 행복하게 일하면서 돈이 점점 쌓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사람은 표정이 밝아서 우리도 무의식 중에 끌려가게 돼. 역시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돈이 모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라는 얘기죠?
그래. 누구나 일을 통해 반드시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고 얘기했지. 그걸 실감할수록 돈을 받는 자신에게 수긍하게 되고 들어오는 돈도 많아진다고. 그런 의미에서 저축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역시 그렇군요. 돈이 모인다는 것은 곧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증거야. 통장을 볼 때마다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구나. 나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축이라는 댐은 점점 더 빛나게 될 거야. 그런 반짝이는 댐이야말로 우리를 끌어당기지. 그 말씀을 들으니 앞으로 통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렐 것 같아요. 그래. 저축에 대해 또 한 가지 얘기해 줄 게 있어. 쓸 곳이 있어서 얼마를 모아야지 하고 목표를 정해 놓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설마 목표도 정하지 않는 게 좋나요? 아니, 목표를 정해 놓는 것 자체는 좋아. 다만 문제는 금액이야. 써야 할 곳이 분명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치자. 그런데 필요한 금액에 딱 맞게 돈을 모으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어. 한마디로 다 써버린다는 전제로 저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즉, 다 쓰지 않는다는 전제로 저축한다. 목표액을 정할 때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는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데 모처럼 모은 돈을 다 쓰지 못하는 건 아까워요. 어차피 쓰려고 모은 돈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애초에 그런 째째한 발상을 없애라는 거야. 그게 훨씬 행복하니까. 다 써버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정말로 다 써버리게 되고 그러면 불안에 빠질 가능성도 커져. 하지만 다 쓰지 못할 만큼의 돈이 통장에 있다면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 오, 그게 훨씬 행복하다는 말이군요. 그래. 저절로 돈이 모인다면 점점 그 경지도 이해하게 될 거야. 너는 우선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반짝이는 댐을 만드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봐. 마지막으로 네가 마음속에 항상 새겨둬야 할 것들을 얘기해 줄게.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야. 와, 역시 마지막까지 큰 선물을 주고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항상 기억해야 할 건 바로 무엇이 정답인가가 아닌 누가 행복한가에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놓는 거야. 특히 너희는 모든 일을 무엇이 정답인가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답일까? 라고 말이지. 이것도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상에서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정한 정답이 아니라 내가 정한 정답이야. 그리고 내가 정한 정답의 기준은 나의 행복으로 결정해야 해. 한마디로 본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지. 나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면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네 인생은 네 거야.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야. 또 자신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대할 수 없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늘 자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 그렇군요. 자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듣긴 했어요. 그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인간들의 말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드는 거야. 어쨌든 선택의 기준을 내가 우선이다에 맞춰둘 것. 고민이 될 때는 자신이 더 행복한 쪽을 선택하면 돼.
자신이 더 행복한 쪽을 고르는 것은 인생에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뿐만이 아니야. 오늘 내가 사용할 1,000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써야 내가 행복할지를 생각해야 해. 매일매일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게 서서히 나를 우선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군요. 그거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생각해봐. 이 생각을 매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정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당연시하게 돼. 그러면 계속해서 자신이 행복한 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 알겠지? 이 점을 항상 기억하렴. 항상 나의 행복에 따르도록 의식한다. 그것이 돈을 쓰고 받는 법,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거군요. 맞아.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돈을 쓸 수 있어. 그리고 행복하게 돈을 받을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제대로 끌어당기는 거야. 이것을 꼭 기억하렴. 오늘은 혼다 고이치 저자의 이상하게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비밀과 함께 했습니다. 제게는 돈복이 생기는 부자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일찍이 사업을 하며 실패와 큰 성공을 이뤘고 그 과정에서 부자들도 만나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돈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대화 형식으로 풀어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재미도 있으면서 돈에 대한 속성들 또한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들이 친근하게 다가와서 저는 유익하게 읽었던 책입니다. 삶에서 돈을 지혜롭게 다루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반짝이는 댐을 만들며 늘 풍요로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